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그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뒤에 여야 모두 본격 조기 대선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르면 8일 조기 대선일이 공고될 걸로 알려졌는데 여야 정치권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한술 기자,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대표직에서 사퇴할 계획인데 민주당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오는 8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한 뒤 본격 대권 행보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이날 이후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를 향해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에 맞설 비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비명계 김두관 전 의원은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고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다른 주자들도 출마 여부를 막판 고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우 의장은 개헌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명과 정치권의 개헌을 공식 제안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다양한 인사들이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도 잠시 후 낮 3시부터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탄핵 정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기 대선 일정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내일 비대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관위원장 발표 등 당 선관위 구성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내일부터는 대선 행보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어제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고 홍준표 시장도 내일 시장직 사임을 공식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오 시장은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주부터는 본격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시장 측은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주말까지는 안전관리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는데 시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경선을 치르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 선고 당일 자신의 SNS에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강조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이 결정된 후 그제 한남동 관저에서 변호인단과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찬에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는 짤막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쯤 관저에서 나올지 그리고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당선 전에 거주했던 서초동 사저에 복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제 저녁 서울 한남동 관저에 모였습니다. 파면이 결정된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의 감사를 전하기 위해 격려 만찬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이 자리에선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 대응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윤 전 대통령이 낙담하거나 망연자실한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며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하게 됐다는 소회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과 차담을 했습니다. 나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오전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방문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르면 주초 관저를 떠나게 될 윤 전 대통령은 아직 정확한 거처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제3의 장소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됐는데 경호 등의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서초동 사저 복귀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일시 폐쇄했고 기록물 이관 작업 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하나 냈습니다. 국민 변호인단을 수신자로 했는데
국민변호인단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지지자들한테 감사하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동빈 기자 보도도 보셨는데 변호사님, 네. 탄핵이 결정됐던 금요일 저녁에 변호인들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맞습니다. 심경일까요, 지금? 일단은 조금 아까 나온 메시지 역시 이번에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선임되었던 변호인들이 국민변호인단을 구성을 했었는데요. 국민변호인단의 메시지가 별도로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에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죄송한 마음 그리고 응원하는 마음 함께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에 탄핵 결정이 나오고 그날 저녁에도 변호인들과 만찬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동안에 감사했던 마음들 그리고 대부분의 변호인들이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같이 선임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좀 뭐 낙담한 분위기는 아니었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긴 했지만 조금은 담담한 모습으로 특히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는 모습, 변호인들에게 감사하는 모습 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메시지를 조금 더 저가 살펴보면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이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도 궁금합니다. 참 무척 아쉽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국민 메시지에서 단 한 번도 본인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네. 이번 파면 선고 전까지 승복의 메시지도 없었죠. 파면 선고가 난 다음에도 승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어찌되었건 헌법재판소에서 8대0 전원일치로 인용 의견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체는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위헌 위법성뿐만 아니라 얼마나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까지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렬한 국민 분열과 혼란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성하는 모습, 사과하는 모습,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이런 식의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고 한다면 국민 통합의 가능성이 더욱더 영원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 자칫 잘못하면 조기 대선 전국까지 관저 정치의 그런 유혹에 시달리지 않을까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대국민 사과와 승복 발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 나오게 될지 그리고 서초동 사저로 복귀를 할지 아니면 뭐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할지 여러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저는 뭐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의 어떤 제3의 장소를 지금 물색하기에는 사실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지금 이런 네. 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이지 못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전격적으로 단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4월 4일 날 대통령도 관저를 비우는 시간이 아마 그렇게 하루 이틀 이게 뭐 그냥 하루아침에 이부자리 접듯이 그냥 후딱후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관저에서 사저로 돌아가는 과정 자체가 어느 정도의 형식적 시간도 소요될 수밖에 없고 절차적인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르면서 관저 정치하는 거 이렇게 비난하는 거 사실 대통령 임기를 지금 2년 3개월 남은 상태에서 상실한 것이고 네. 여기에는 국민적인 찬반 논란도 컸는데 대통령이 관저에서 조금 이삿짐을 며칠 더 꾸린다고 해서 그거를 강도 높게 어떤 정치적으로 비난할 사안인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야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보고 나가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전 다음 주 안으로 대통령이 지금 있는 아크로비스타로 이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여기에 대한 어떤 찬반 논란으로 어떤 본질이 아닌 것을 과열시키는 것을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이 걸렸다고 하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도 과정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했고요. 국방부 등에서는 사진을 내리는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물 이관 작업도 절차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 같은데 좀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흔적 지우기라는 표현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군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에 대통령의 사진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훈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역시 훈령에 따라서 임기가 이제 만료된 것처럼
사진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11시 22분에 선고가 나고 한 19분 정도 뒤에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그 상징하는 봉황기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포털에서는 윤석열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니라 전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전이라는 글자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기관들이 이미 대통령이 직을 상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기관들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이 형사 재판도 본격 시작이 되는데요. 파면이 되면서 윤 전 대통령 이 형사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고요. 이 민간인 신분으로 14일 시작되는 내란 재판에도 출석할 전망인데 이제 매번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자체는 내란죄 우두머리죠. 근데 사실상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죄명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된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에 있다 보니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적으로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를 상대로 했던 경호처가 그 당시에 사실상 유혈 충돌이 우려될 정도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수사도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기소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명태균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노상원 전 수첩에 적혀 있다고 하는 외환 유치죄와 관련된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만약에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저는 보태어 특검 절차를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이른바 명태균 씨 의혹과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여러 가지 연루설이 불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해병대원 사건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데 지금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사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명태균 씨 관련한 사건은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에서 이제 이송을 받아서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중앙지검으로 올린 것 자체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도 조사할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민주당 측에서는 아마도 특검을 좀 강하게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이제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명품격 관련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특검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파면 하루 만에 민주당 강공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헌재 판결문에 국회 운영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아마 이제 뭐 그 헌재 입장에서는 이제 야당의 무리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정도 얘기할 정도로 비판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머리가 아픈 분은 심우정 검찰총장이라고 보여져요. 예. 결과적으로는 당장 이제 민주당이 이제 재구속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법률적으로 말하자면 직권남용 혐의를 새롭게 말하자면 구속 기소할 수 있는 명분을 갖지 않으면 재구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이 처음부터 검찰총장 될 때부터 대체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를 조금 비호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 태도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이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롭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재구속시킬지에 대한 여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들이 또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도 네. 명태균 특검, 그다음에 어쨌든 말하면 당내에서의 공천 관계되는 관계자들의 소환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사실 이번에 그 헌재가 그 선고문에 담은 것 중에
사실은 저는 굉장히 참고할 게 많다고 봐요. 특히나 예. 이제 저는 앞으로 그 선거문에 이렇게 맥락으로 갔을 때 앞으로 우리 미래의 대통령들이 꼭 참고해야 할 만한 교범 같은 것이다. 예. 그 헌재가 갖고 있는 법률적 정신과 함께 그다음에 정치적 상황도 많이 짚어줬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정치적으로는 존중을 한다. 예. 그렇지만 그것을 제도와 인내, 타협과 어떤 조율로서 풀어야 할 것이지 그걸 군대를 동원해서 읽어야 할 건 아니었다. 다만 거기에서도 민주당이 어떤 그런 갖고 있는 권한 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제도적 인내와 자제가 없는 그런 무차별적 탄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적이 많았고 또 하나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보충 의견으로 일사부질의 원칙은 위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일주일 만에 차수를 바꿔서 또 다른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건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숫자적 제한을 할 필요가 있고 법적으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제시한 걸로 봐서 정치권은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만 있었다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정치가 그럼 어떻게 이런 정신들을 담아내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의 이 거듭된 탄핵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될 거다라는 취지가 헌재 선고문에 잘 드러났고요. 하지만 결정 난 건 결정이 난 거고 지금부터 모두의 눈은 정말 조기 대선에 쏠려 있습니다. 그 전국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다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잠룡들 목소리 먼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뭐 아무런 욕심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는다. 다음에 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이게 민주주의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기 대선 상황 오면 나가야지. 그 뭐 서로의 그 자시고 할 거 있습니까? 장이 있었는데 장돌배기가 장이 안 갑니까? 4선 서울시장으로서 꾸준히 경험을 쌓아온 게 저 개인의 역량이 아닌 일종의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안 갑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확정지었습니다. 현재 무소속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요, 이번 주에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잠룡들이 여럿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김문수 장관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앞으로 그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의 목소리와 힘이 얼마나 90년과 원심력 중에서 어떤 쪽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김문수 지사가 말하자면 윤 대통령을 대신할 만하는가, 혹은 최근에 어떤 대통령과 독대를 했던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 대선 출마했을 때 김문수 장관을 대신할 수 있는 정도 역량으로 나올 거냐 하는 것. 즉, 네. 큰 틀에서 보면 윤 대통령 중심 세력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저쪽 말하면 탄핵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면서도 그래도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비토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후보가 오세훈 후보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번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한동훈 전 장관의 네. 부분이 이제 그 세 가지 파트 속에서 나타나고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오세훈 후보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또 부동산 문제로 약간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나경원 혹은 한동훈 이 부분들을 당원들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 그런 여지가 아마 남아있는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씻을 수 없는 큰 책임도 있습니다. 내란 동조 행위에 동참했던 소속 의원들도 모두 징계해야 합니다. 네, 탄핵된 대통령에 속한 정당이 이 대선 출마 자격이 있느냐,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대선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행위로 파면되면서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의힘 제1호 당원이라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과연 다음 대선에서 후보를 배출하는 것이 맞느냐의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뭐 민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국힘이 뭐 후보를 안 내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국민이 봤을 때 적어도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배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후보든지 간에 내란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탄핵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국민 앞에 밝히고 출마하는 것이 온당치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당 내부와 외부의 시선이 모인 상황이라서 국민의힘 이 잠룡들도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윤 전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관저를 방문했다고 해요. 나경원 의원 방문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을 콕 집어서 연락한 이유는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나경원 의원과는 대학 다닐 때부터 알던 사이라고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던 상황에 있어서도 당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구치소에 면회를 갈 때도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엔 대통령 측에서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갔다 온 것으로 네.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뭐 부부 동반으로도 알고 있던 사이라고 하고 최근까지도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의 탄핵 반대에 있어서 앞장서서 목소리를 냈던 점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고마움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었던 것이 대통령을 지필진으로 넣은 책이 곧 출간이 된다라고 하는데 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실제로 글을 썼다라기보다는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최후 진술했던 내용 그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해요. 네. 근데 그 안에 지필진에 나경원 의원, 뭐 김기현 의원 그리고 뭐 전한길 강사라든지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는 나경원 의원이 어쨌든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으로 인해서 이번 조기 대선 혹은 그 이후에 있을 수 있는 당권 도전에 나가려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말하자면 뒤에서 약간의 그 지지를 보낸다라고 우리 그 당원들께서는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가운데 특별히 힘을 실어주는 후보가 있을지 그리고 조기 대선 전국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뭐 광장의 열기가 계속 있어 왔고 또 윤 네. 대통령의 탄핵과 그런 어떤 여기에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미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과거의 전임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1호 당원도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공동 운명께도 분명한 것이죠. 네. 이런 정치 경험이 이런 게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지금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금 물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본능적으로라도 이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불가근 불가원에 정확한 거리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지금 저는 비대위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예. 조기 대선이라는 60일 이내에 짧은 어떤 활주로를 급하게 일으켜야 되는 상황에서 그럼 당이 어떤 스탠스와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그걸 잡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윤 전 대통령의 관계 설정은 시간이 조금 흐를수록 대선 승리라는 이른바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경쟁력 측면으로 조금씩 변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후보를 내야 되고 대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것은 뭐 지금 현재 거리두기를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적인 대통령께서의 힘이나 네. 뭔가 일정한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이것은 후보 선출 과정에서 자기들 간의 어떤 차이를 얘기하겠죠. 윤 대통령과의 그것은 뭐 내부 경쟁의 어떤 전략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니게이션, 지향해 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완전히 전련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너무 많이 윤 대통령 중심으로 가면 과연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가느냐 아니면 자기 정체성만 확보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문을 품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유연성인데요. 많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과연 한동훈 대표가 후보로 나왔을 때 네. 얼마만큼 전폭적인 지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그러네요. 굉장히 퀘스천 마크라고 네.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말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겐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지가 문제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철저한 분리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좀 맥을 같이 하는 정당의 이미지 그런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고는 저는 대선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 가지 각종 선거에서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친한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당과 분리하는 작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비대위에서 인위적으로 설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곧 경선 룰이라든지 이제 일정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각 후보별로 본인이 생각한 바를 이야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 출당 이렇게 강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정말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똑부러지게 보이는 대권 주자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선 과정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중도 확장적인 모습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어떠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아도 본인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듯한 대통령 지지자들의 호소, 지지를 원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이죠. 이 과정이 지금 당원들조차도 사실상 많이 나눠 있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 그리고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 때부터 실망하셨던 분, 그리고 이번에 결과적으로 탄핵 심판 결과를 보면서 또 마음이 바뀌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의 생각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후보들이 각자의 목소리로서 대변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아마 4월 안에는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될 거예요. 예. 대선 후보가 나오면은 비대위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네. 대선 후보가 실질적으로 당대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전에 비대위에서 인위적인 설정은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로 뭉치고 단일 대우로 반응해도 쉽지가 않은 게 국민의힘 상황인데 의총 관련해서 이 배현진 의원이 의총을 생중계했다라는 의미로 윤상현 의원을 직격을 했고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서 눈물을 흘린 김상욱 의원도 비판을 했습니다. 오히려 내부의 내홍이 깊어지면서 당 수습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기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 이런 움직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서로의 책임 공방, 그다음에 내 탓 공방. 지금 어쨌든 결론은 났고, 그다음에 이제는 뭐 58일 이후면 바로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법칙이 있습니다. 당내 경선은 지지자들의 최대 동원이 관건이지만 본선은 관전자들의 최대 참여가 관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경선 과정에서는 지지자들 때문에 당신의 지지가 많고 내 지지가 많는 당내 경선 과정이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본선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관전자들, 팔짱 끼고 보는 중도라든가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않는 부동층 이런 분들이 결국 탄핵에 대해서도 일정의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투표를 해줘야지 그나마 국민의 힘으로서 해볼 수가 있는 게임이 될 텐데 저렇게 말하자면은 서로에게 주홍글씨와 낙인 찍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우위를 점하려는 저런 태도들이 국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정도의 이야기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 3일 내로 짧게 끝나면서 바로 변침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나마 한 번쯤은 전열을 정비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한번 겨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재적 힘을 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많은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지금 뭐 후보군만 해도 10명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선 흥행에는 이게 더 좋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뭐 경선 과정에서 여러 후보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 경쟁 과정에서 흥행성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국민의힘 경선이 그와 같은 전개를 보일지는 저는 좀 의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여러 차례 전당대회가 있었죠. 그럴 때마다 친윤이니 비윤이니 그러면서 굉장히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였어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그런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준다는 보도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번 조기 대선 정국에서도 윤 전 대통령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보수보다는 중도층을 포섭을 해야 될 텐데 중도층이 선호하는 후보가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후보를 선호할 것인가? 저는 사실 의문이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후보가 과연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의문인 겁니다. 아마도 경선 과정에서는 지금 비상계엄과 탄핵 전국에서 보여줬던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지지자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해서라도 연결고리를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면
아마 일부 중도층과 그런 분들과의 뜻이 좀 많이 다른, 결이 다른 그런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흥행으로 연결된다고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의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서 국민의힘의 의총이 있었는데 여기서 탄핵 찬성파를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책임론이 상당히 불거졌습니다. 당 계파 갈등이 이 조기 대선 흥행을 막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뭐 그것은 이제 드러나 있는 부분인데 얼마나 그걸 빨리 조속하게 정리해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탄핵 전후에 있어서의 인식들이 굳어져 있는데 이제는 조기 대선 형태로 결국에는 뭐 3, 4주 안에 레이스를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한 발 다가가는 것은 과거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니탓 내탓 할 것이 아니라 그 홍준표 시장이 말 잘한 것 같아요. 뭐 탄핵의 결과들은 이제 어제 일이다. 이제 새로운 길은 국민의 아까 뭐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관전자들이 봤을 때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동인을 당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무슨 찍어줄 가치도 없이 이전 투구하는 아직까지도 이미 다 끝나는 걸 가지고 니탓 내탓 하는 과거에 뭐 친명, 뭐 친이, 뭐 친박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부분은 도저히 뭐 국민들 전체가 봤을 때 더 한심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논리보다는 각각 후보군별로 캠프를 만들어서 정책 경쟁이라든지 비전 경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중진 간담회와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당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어떤 논의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금요일 날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바로 직후에 비상의총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격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패족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과는 함께하기 어렵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더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주말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오늘 오후에 의총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들, 지나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내려놓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만 앞으로의 조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단일 대우로서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경선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뭐 이야기를 하자면 내일 정도의 선관위원장과 이제 선관위 명단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경선 일정이 시작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뭐 경선 룰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서 나가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서로 간의 잘잘못을 이야기할 상황 아니지 않나.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누군가가 지금에 와서 탈당을 한다거나 뭐 분당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도 살펴볼 텐데 대선 주자들이라고 하기에는 한 명의 존재감이 상당히 큽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중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걸로 보이는데 평론가님 시기가 언제가 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다음 주 초면 바로 어떤 그 행보를 바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당대표직도 아마 8일 정도에는 사퇴를 할 걸로 보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렇게 빠르게 가는 것들이 일종의 말하자면은 그 에펠탑 효과를 계속 독점적 지위를 누리겠다.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거나 그다음에 노출도라든가 미디어의 어떤 그런 주목도 같은 것들이 계속 원탑으로 가는 결국 우리가 에펠탑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계속 그 지지와 힘을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데 이 부분을 앞으로 중요해 봅니다. 우리 정치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념적 지형에서의 어떤 비토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정서적 진영에서의 어떤 비토가 커지고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삼김 정치 시대 때는 나는 누구를 좋아해요가 나의 당파성을 드러냈다면 지금 나는 누구를 싫어해요가 당파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도의 굉장히 그 앞으로 향배 이런 것들이 중요해져 버렸는데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대선을 이른바 표층 프레임으로 치르고 싶어 할 겁니다. 즉 탄핵에 대한 찬반이냐 아니냐 혹은 내란 세력에 대한 징신이 아니냐 이걸로 끌고 가고자 하겠지만 그러나 선거는 대선은 전망형 투표이기 때문에 이른바 심층 프레임이 작동할 겁니다. 표층이 탄핵이라는 얘기면은 심층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서막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어떤 분이 우리의 통합의 지도자냐 새로운 미래를 이끌 담론의 지도자냐 이걸 보기 때문에 거기에만 매우 이재명 대표가 캠페인을 집중한다 그러면 저류에 흐르는 그 흐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지점들을 잘 또 상대 후보들이 또 파악해낸다 그러면은 한번 해볼 만한 승부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다 갖춰졌고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세할 거라는 전망에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정치는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게 결과입니다. 네,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면서 정치권의 개헌을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 때 이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해요. 글쎄요, 그동안에 이제 뭐 개헌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극히 발언을 자제해 왔고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정대철 헌정회장이나 이런 원로들 얘기에 의하면 결국에는 조만간 개헌에 관해서도 입장을 열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대체로 우원식 의장이 이 개헌 발언을 하는 것이 이번 그 대선 경선에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입장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개헌에 대한 논의만 하고 우원식 의장이 그대로 의장직을 유지한다면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우원식 의장을 굉장히 그 갈등적으로 몰아갈 것 같지는 않고요. 자연스럽게 김우영 그 의원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제 국회 안에서 개헌 논의할 때도 다녀갔거든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단계적으로 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도 조만간 개헌에 대한 7공화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십니다. 네, 평론가님은 이거 이 대표가 받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일부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일극체제, 독주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걸 그대로 다 내가 지금의 체제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짧은 60일의 시간이니까 본인은 거기에 개헌에 대해 동의 안 하더라도 분명히 대선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갖겠지만 우리 국민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자 하는 기득권 세력에게는 또 언제나 냉정의 철퇴를 가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단 한 분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그 정상적으로 지금 퇴임해서 계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체제가 가져왔던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는 게 다 노정됐는데 이재명 대표만 여기 동의 안 하고 60일 후에 있을 이 독점적 체제를 나는 그대로 이 제왕적 대통령을 유지하겠다. 그렇게 못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부 개헌 안에 동의를 할 것 같은데 아마도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되 내각의 힘을 조금 더 두는 이른바 권력 약간의 분산형 그 정도의 어떤 분장을 통한 개헌을 얘기하는데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인 우리 정치 지형과 87 체제 극복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떤 단견적이고 단세포적인 그런 어떤 그 한두 가지의 완투 포인트의 개헌이 과연 동의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도 동의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이어서 어느 정도는 할 걸로 봅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뭐 여야 없이 지금 87 체제에 대해 개헌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원식 의장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너무 급작스럽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60일 뒤에 60일도 안 남은 조기 대선에 있어서 국민 투표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우리 국민들께도 국회가 설득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오늘 우원식 의장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본인의 대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독보적인 대권 주자이지만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똑부러지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김경수 지사라든지 다른 분들은 여기에 동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 있어서 우원식 의장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중립적인 이미지, 그때 개헌 해제 표결 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지키는 모습들로 인해서 그때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우원식 의장이 몇 번 좀 후보군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중립적인 이미지, 국민의힘 특히 대통령이 마지막 그 최후 변론 과정에서 이야기했었던 개헌과 정치개혁이 마지막 소명이다. 그것도 받으면서 민주당도 지금까지 생각했던 87 체제 개헌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고 본인이 국회의장이란 지위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받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정치로서 우원식 의장이 던진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우원식 의장께서 오늘 개헌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거는 본인의 대선 욕심이라든가 그런 연장선은 아니고요. 본인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87 체제의 그런 한계성을 분명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물론 지금 현행 헌법에 대한 문제점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많이들 느끼셨죠. 물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개헌이라는 것이 87 체제가 지금 거의 40년이 되었습니다. 한번 헌법을 바꾸게 되면 개헌에 이르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번 60일밖에 남지 않은 조기 대선을 맞아서 권력 구조의 한정에서 개헌 절차를 진행한다. 저는 그거는 온 국민이 과연 납득을 할까 싶습니다.
권력 구조는 정치인들만이 관심을 가지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이번 개헌 과정에 참여해서 논의 구조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권력 구조에 한정해서 개헌 논의를 한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보고요. 시간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개헌 논의를 담기에는 6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번 개헌 논의는 논의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비명계 후보들 움직임도 상당히 분주합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요. 김부겸 전 총리도 이번 주에 공식 출마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 비명계 후보들의 출마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저는 아마 이제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의 공심 2 말하자면 두 번째 재판 결과가 무죄가 됨으로써 네. 비명계들의 움직임을 굉장히 확 줄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비명계 각각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여론조사에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독주 체제를 극복하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만 그게 가능하려면 이번에 뭐 담양 군수처럼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심리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공선법 2심에서 유죄와 가까이 나와서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되었을 때 실제로 호남으로부터 후보 이런 정도면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도만 되면 사실 누가 되든 간에 두 번째 민심을 얻는 사람이 후보로 올라탈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심 결과가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를 흔들 수 있는 명분은 극히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담양 군수가 조국혁신당이 당선된 것처럼 호남이나 우리 민주당 체제가 완전히 공고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30% 가지만 국민들 중에서 그 말하자면 유보를 하고 있는 퍼센트가 30%가 넘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유권자들이 보기에 민주당 지지라든지 중도 유권자들이 보기에 한 번쯤 제고해볼 만한 후보들이 나온다면 조금 더 그것 자체가 또 민주당이 좀 다이나믹스가 있는 경선을 해야만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도 좋다는 측면에서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비명계가 빅텐트를 형성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비명계의 견제가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를 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당내 경선에 있어서 이낙연 후보가 있었는데 그때 이낙연 후보가 들고 나왔었던 것이 대장동 의혹이었었거든요.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대장동 의혹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제 탈당을 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동안엔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번 경선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만약에 상대측 후보가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의혹들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을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지난번 이낙연 후보 때처럼 오히려 배신자 프레임이라든지 그리고 민주당을 두 쪽 내게 한다라든지 이러한 이미지들이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될 상황에 있어서 저는 비명계 인사들이 뭐 경선에 나온다는 오히려 의미가 없고 나와서 하는 역할은 오히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들을 해소해주는, 그러니까 뭐 질문 같은 것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 대답을 하는 이런 판을 깔아주는 역할, 이 정도밖에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 간 합종 연행을 통한 일종의 단일 후보 형태의 빅텐트가 가능할 거라고도 봐요. 왜냐하면 절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대선이라는 건 전망형 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때는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떤 그 후보를 향해서 표를 던지는 형식을 취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미래를 향해 이제 시대를 선택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의 불행,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행 이런 것들이 그냥 민주당이 잘해서 그렇게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적대적 비토 정치 산물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제도화해서 어떤 자제와 인내를 하지 못하고 갖고 있는 모든 강경 태도를 다 동원한
그 이른바 맞짱 정치를 펼친 결과가 이렇게 상징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적대적 비토 정치를 향후에는 종식시켜야죠. 그리고 진영적인 파당 정치가 가져온 이 어마어마한 폐해들을 극복해야죠. 이 얘기를 비명계 주자들 공히 공감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담론들을 하나로 모으고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흥행을 통한 단일 대우를 이룬다면 저는 그것이 꼭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로 귀결될 것이라 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저 명망가 있는 저분들이 얼마만큼의 숙고와 그 논의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여기에 대한 서로 간의 지향점을 만들어내냐 그걸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대적 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이 각 당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중론은 아닙니다만 뭐 경선을 펼치지 않고 국민 추천 후보를 추대해야 된다라는 설도 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제 민주당과 연합해서 뭐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를 생각하는 건 어떠냐 이런 안도 나왔거든요. 이런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그 시간이 좀 충분하다면 그런 것들이 좋을 수도 있고요. 오픈 프라이머리 좋은데 지금 현재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음 달 5월 10일이면 후보 등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4월 말까지는 거의 각 당에서 후보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거의 본인이 후보가 돼 있는 상태라고 느낄 상황에서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전국 속에서 판세는 예상할 수 없다. 민주당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전 의원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속으로 웃고 있고 되게 방심하고 있을 건데 그러지 않아야 될 텐데 왜냐하면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딱 이제 다시 재무장하기 시작하는 이런 빌드업을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정신 더 바짝 차려서 이 국면의 마무리 단계를 잘 하지 못하면 역사적 심판은 오히려 민주당한테 올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네, 박 전 의원의 분석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이 경계를 해야 할까요? 물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번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당연히 국민 앞에서는 겸허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번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용진 전 의원이 한 말씀 자체는 그런 충고성 조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현재 가장 앞서 있는 후보이긴 하지만 다른 좋은 후보들도 많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혹여라도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비방, 자칫 잘못하면 당내 분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경선 과정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국민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경선 과정은 정책과 비전 대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 다음 대선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지금 표정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 지금 대통령 된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야당의 전횡으로 인해서 전국이 마비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라는 것은 민주당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일방의 책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했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파면이 된 이후에 민주당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줄타넥을 했었던 부분들, 예산안 정국 그리고 여러 가지 전국 마비에 대해서 사과에 대한 말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최상무 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법사위로 다시 돌려놓았다라고 하지만 또 언제 진행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면 지금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최상무 총리라든지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다시 탄핵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미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나온 이후에 본인은 다음 대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선거일 지정 안 하면 그거 본인들이 선거 지정하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다급한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민주당이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지금 박용진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도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 금요일 그러니까 탄핵 선고 당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34%입니다. 그런데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 역시 지금 38%나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어떤 그런 관전자들을 최대 동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이런 그 중도에 소구하는 듯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두 가지 딱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사법 리스크로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걸 빼고 딱 이재명 대표를 표현하는 두 가지 여론조사에서의 표현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두 번째가 비호감이 높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건 언제라도 확장성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호감이라는 거는 이게 호감 지수는 굉장히 어떤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중도 소구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제한적인 지금 요소에 갇혀 있다. 이런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강점도 분명하지만 약점도 분명하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갤럽에서 조사가 나온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들의 향배, 결국 이렇게 지금 팔짱을 끼고 있는 유보층들의 이 향배가 결국 대선의 승부를 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토끼와 거북이 공주처럼 토끼처럼 앞서 나가는 건 분명하지만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박용진 의원의 저 일갈이 저는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데 이 민주당은 지금 이른바 오버독, 강자의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오히려 언더독,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지형, 여론 이런 것들 또한 감안해 변수로 본다면은 앞으로의 그 대선 행보는 굉장히 좀 예측 불가능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뭐 기본적으로 어쨌든 대통령께서 파면돼 있는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대선이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상으로도 정권 교체를 희구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많아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사실은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새로운 제7공화국이라든지 윤석열 2.0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들은 극히 없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갖고 흔히 정치를 해왔단 말이죠. 여전히 아직도 이런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 중심으로 대선을 꾸려가야 된다고 혹은 뭐 80명이라도 좋으니까 뭐 탄핵에 찬성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간다면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도가 높다 하더라도 국민은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민주당 쪽 이재명 대표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두 분께 드리고 싶은데 이 38%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38%인데 그 말인 즉슨 이 유권자가 될 사람이 38%란 뜻도 됩니다. 그럼 이번 조기 대선에 임하는 각 당의 포인트는 뭐가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인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딱 부러지게 보이는 대권 주자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후보군이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선 과정에서 공정한 룰 아래에서 서로 토론을 하고 지금 비상계엄과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픈을 해서 국민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보수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께 생각하시는 부분을 짚어주는 후보가 있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무응답층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사실상 중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분들을 포섭하고 소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민생과 경제를 챙길 수 있는 어떠한 후보가 자기가 지지할 만한 그런 후보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차기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통해서 이러한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를 꾸준히 밝혀본다면 저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포섭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번 조기 대선은 내란 행위에 대한 엄벌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란에 동조하는 자들, 그다음에 공범인 자들이 과연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지
차기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고자 주장을 한다면 저는 그 부분도 함께 소구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내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지방은 벚꽃 축제가 한창이지만 서울은 이제 벚꽃이 하나둘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다음 주에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언제가 절정일지 이나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봄을 재촉하는 굵은 빗줄기가 지나가고 벚꽃나무에 더 생기가 돕니다. 군데군데 활짝 핀 벚꽃도 보입니다. 1922년부터 서울 기상관측소가 표준으로 삼고 있는 왕벚나무입니다. 올해 벚꽃은 4월 4일에 개화를 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 3일 늦게 핀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군락지인 여의도 윤중로. 절반 정도가 개화하면서 나무들마다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벌써부터 벚꽃 구경을 나왔습니다. 지금은 결혼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 당시가 이제 벚꽃이 만개한 시점이어가지고 오늘 이제 벚꽃 보면서 뭔가 그때 생각도 나고 좀 기분이 뭉클한 것 같아요. 벚꽃은 다음 주면 만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화요일인 오는 8일부터 여의도 봄꽃 축제를 닷새간 개최합니다. 교통 혼잡을 막고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오늘 낮 12시부터 행사가 끝난 다음 날까지 차량 통행을 통제합니다. 통제 구간은 서강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국회, 여의도 한강공원, 여의 하류IC 교차로까지입니다. 남부지방의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해 오늘 마무리됩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꼽히는 영남권 산불로 서울시 면적의 80%에 이르는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산림 생태계가 본래 모습을 완전히 되찾는 데는 100년이 걸립니다. 실제 산불이 난 지 25년이 지난 동해안 산림은 화마의 상처가 아직 그대로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산 능선 군데군데마다 나무가 없는 민둥산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 2000년 4월 발생한 고성 산불 피해 지역입니다. 가까이 가 살펴봤습니다. 산불이 난 지 25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소나무 밑둥은 검게 탄 화상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옆에 심은 어린 소나무는 다 자라지 못했습니다. 숲속에 살던 동물들도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산짐승들이라든가 이제 그 새가 많이 없어졌고 이제 뭐 자연이 아무래도 녹화 현상이 이제 줄어들면은 그 피해는 결국 3년 전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 울진. 불에 탄 나무들을 베어낸 산은 누런 맨살을 드러낸 채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연 복원을 통해 예전의 모습의 산림으로 회복될 때까지 앞으로 수십 년이 더 필요합니다. 동해안을 구경 못합니다. 30년 얘기하는데 30년 가지고 안에 50년 이상 가야 돼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불에 탄 산에서는 재를 비료 삼아 강아지 풀이나 조리대 같은 개촉종이 먼저 자랍니다. 나무의 밀도가 높아져 산불 이전의 80% 모습을 회복하는데 20년이 걸리고 소나무는 원래 키만큼 자라는데 30년이 소요됩니다. 야생동물은 회복 시간이 더 걸립니다. 개미 등 곤충은 13년, 두더지나 삭 같은 야생동물은 35년 이상 흘러야 산불 이전의 개체수를 회복합니다. 사막처럼 변한 토양은 복구에 가장 오래 걸립니다. 낙엽 등이 썩으며 영양분을 공급하고 미생물이 활동해야 하는데 나무가 다시 자라 잎을 떨어뜨리고 미생물이 번식해 자리를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산불 나면 토양에 있는 유기물이 다 사라지고 토양이 질이 나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회복되는 데는 역대 최대의 피해를 낸 영남 산불의 후유증도 최대 한 세기에 걸쳐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약 2달 만에 미국 전역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증시 폭락과 물가 상승 우려를 낳고 있는 관세 정책에는 트럼프의 우군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뉴욕 도심에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시카고 거리도 시위자들로 꽉 찼습니다. 보수 텃밭 텍사스 시민들까지 거리로 나왔습니다. Hands off
This country belongs to us. 현지 시간 토요일 트럼프 2기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1,200여 건 이상 벌어졌습니다. 민권단체와 노조 등 150여 개 민간단체가 참여해 공무원 대량 해고와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관세 정책 등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It's that their groceries and people being deported and people who are actually much more vulnerable than I am that I'm here for. 특히 관세 비판엔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들도 가세했습니다. 공화당 중진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여당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유럽과의 무관세를 주장했습니다. I hope it is agreed that both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move, ideally, in my view, to a zero tariff situation, effectively creating a free trade zone.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공개 연설에서 관세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경제혁명이고 승리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어제는 전국에 요란하게 봄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다시 맑아졌는데요. 화창한 날씨 속에 석촌 호수에는 화사한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쌀쌀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서늘해집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며 내일과 모레는 20도까지 올라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한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청주와 대전 18도, 대구는 2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맑고 일교차가 큰 봄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6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